고위과정에 계신 분이 아니고 신입직원들, 신입학생들이 난동하면 약간 좀 뻥을 붙이긴 했습니다. 원래 얼마야? 아, 네네. 소개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소비자원에서 88년부터 작년 연말까지 한 30년 주로 식품 쪽 일을 했었고요. 기회가 돼서 올 1월 2일로 신한전 정보이라고 해서 시합처의 산하에 있는 기타 공공기관 한 100명 정도 있는 자그마한 공공기관이고 또 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일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연찮게 이런 숙제를 받았는데 솔직히 여러분이 더 훨씬 규격이나 표준의 전문가이실 것 같고요. 제가 그걸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여기 선생님들이 더 좋은 일을, 더 훌륭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식품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해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고 요즘은 모든 게 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식품도 좀 표준화하거나 IT화하거나 하는 이미 뭐 블록체인은 IT에 정보를 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식품에서도 블록체인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분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는 식품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서 더 발전되고 또 그래서 국가가 더 발전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정보원이라는 곳이 어떤 건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겠죠? 아니겠네. 순서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은 8시 20분까지 끝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일정이 많다고 해가지고요.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좀 끝내겠습니다. 혹시 아마 기표원 전 원장님도 계신다고 하는데 원장님 예 그러면 음성에서 계셨습니까? 예? 음성에 예, 음성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저는 그 옆에 그러면 저희 뭐 제가 지금 원장님 네. 제가 원장 할 때 네. 우리 소비자원 원장님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식사도 주기로 하고 그랬어요. 네네네네. 정대표 원장님이시죠? 한교표 원장님이시죠? 예. 한교표 원장님은 제가 탁구 코치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사랑을 못 받아서 보직을 못 받았습니다. 한 국방부에 다녀와서 한 5년 동안 권사님들하고는 제가 코드를 안 맞았다고 같고요. 그래서 국방부에 2012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얘기는 말씀을 원장님께 기표원 원장님 얘기 많이 들었고 그때 굉장히 소비자원과 굉장히 열심히 코어를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다가 반갑습니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소비자원에서도 기표원과 좀 으르렁으르렁한 게 있었는데요. 원장님 오픈마인드하고 저희 또 한국에서 들어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화학적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비자원의 역할이 매우 크고 실은 소비자원의 발표를 통해서 식약처의 기관도 만들어지고 기표원의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안전성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발표할 때 섞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대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프랑스에서 발표하는 거를 원하는 또 그렇게 제가 국장일 때 팀장일 때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마도 마음에 안 들었죠. 예를 들면 시약처의 나뿐이야 이랬는데 왜냐하면 국가가 잘못된 소비자원 잘못된 발표를 통해서 너무 리스크가 커버리면은 실은 대책을 위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개인이 큰 손실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랬고 넘어갔을 때 딱 세상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혹시 또 저 보신 적 있으신 분은 없으십니까? 하여튼 식품 쪽에서는 좀 유명한데 여기서는 전혀 아닐 것 합니다. 네. 이런 주제를 한번 어떻게 보면은 규제 표준기관 제가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충분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여러분한테 식품 안전이라는 게 어떻고 세계적인 추세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 선생님 저는 많이 본 분 같아요. 혹시 저 본 적은 없습니까? 저요? 네네. 잘 모르겠어요. 아닙니까? 굉장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뭘 맞춰볼 수 없는데 많이 눈에 뵌 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기관 현상 제가 정보원이 2008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광우병 파동 나고 멜라닌 파동 났었을 때 이게 이 식품 안전이 국정이 없다.
그러면 금방금방 엄청나게 글로벌한 스핀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해외적인 정보를 빨리빨리 알지 않으면 제가 이거를 칼라 프린터 해왔습니다. 이제 몇 분인지 몰라서 한번 앞에 계신 분들은 이게 안 찢어도 되는 게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왜냐면 제가 자료를 먼저 보내드렸는데 분명히 인쇄가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서 시간 여기 계신 조교님과 통화가 안 돼가지고 이제 15번만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칼라 인쇄도 보기 편하실 거고 사진을 찍으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고생하실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들으시는 게 또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해외적인 해외 정보를 빨리빨리 입수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거나 기준에 넣거나 관리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정보원이 만들어졌고요. 네, 2000년 7월에 안전정보센터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보시면 정보원이 처음에 설립이 됐고 나중에는 정보원으로 바뀌었고요. 지금은 여러분 많이 주신 건강기능식품의 위해 사례를 보호받는 기관 지정이고 대부분의 정보 보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연구, 여러분 혹시 식품안전나라고 들어보는데 최근에 JTBC에서 식품안전나라 얘기 뉴스에 나와서 전문가는 많이 있는데 국물 잘 모른다. 예를 들면 런천미트 리콜 사례가 있는데 안전나라에 실리는데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JTBC가 보도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활발하게 되고 됐지만 실은 1년에 한 1,300만 정도가 왔다 가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저 식품 전문가인데요. 그런 시스템도 관리하고 있고 소비상담 일상구구라고 하는 여러분이 아마 식품 중에 보시면 맨 뒤에 일반 식품의 일상구구에 불량식품 신고하게 되어 있는 소비자원이 하는 시리에서 하는 피해 부재가 아니라 불량식품을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걸로 행정처분까지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내부자 고발도 많고요. 하는 중에 한 6만 건 중에 한 2만 건 정도가 행정 조치를 원해서 전화를 하게 되면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가 시役처를 통보해주면 시役처가 바로 지하철을 뿌려서 지하철에서 거기 공장이나 업체에 실사를 해서 그걸 피드백 받고 행정처분하고 했던 일들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살아있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기능 이상선은 뒤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깊게는 못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는 특정한 성분들을 농축하거나 하는 되기 때문에 특이한 알러지가 있거나 또는 그걸 여러 개 합쳐 먹었을 때 부작용이 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정보를 모아서 다음에 재평가하거나 할 때 어떤 개선하거나 또 서처분을 바꾸거나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는 제도이긴 해서 이거를 이상세라고 해서 접수가 많이 됐다고 나쁜 건 아니고요. 접수를 많이 받아서 그걸로 어떤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발전시키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조직은 제가 올 와서 1월에 해서 4월에 이제 조금 더 체계화를 했던 게 저희 조직 내부입니다. 직원은 100명밖에 안 되지만 다들 연구원들이어서 자기 맡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주요사 제가 설명 미리 드렸는데 아까 해외적인 주로 하루에 7개 언어권 좀 생각이 안 나네요. 뒤에 있을 것 같은데 189개 사이트를 매일 들어가고요. 우리가 수출 정보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농산물을 어떤 수출을 했는데 걸렸다, 기준이 달랐다, 이제 뭔지 모르겠다. 그 나라 중국의 그 기준과 우리나라 기준이 뭐가 달랐는지 이런 것도 밝혀주세요. 요청하면 정보를 저희가 다 단순히 인터넷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깊게 들어가서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왔고 그걸 충분히 심층 보고해가지고 그런 수출입에 대한 정보들도 제공해줘서 산업체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까 드린 말씀 이력에 대한 부분이 그 식품 이력제 추적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소고기 한우 추적이랑 혼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우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한우가 있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걔가 태어나고 도축 증명서 쭈뿔 쓰리뿔 하면서 하는 그런 이외에서의 이력이라고 하면 여기 식품의 이력이라는 거면 사고 났을 때 회수할 수 있게 이력을 필요성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품 안전에 필요한 이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제가 분유 이유식과 건강기능식품만 의무제로 되어 있어서 얼마 전에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 원에서 바로 그거를
이제 통합망 있는 행망에도 쓰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거에 해서 잘 조사해서 어디에 있는지를 회수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일반 수용은 아직 의무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수산물, 축산물도 아직 일수 단계인데 제가 96년도에 민계에서 한 달 정도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96년도는 정말 한참인데 캘리포니아의 주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느 생선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생선에 있는 그 표지만 보면 얘가 어느 해역에서 어느 어부가 몇 월 며칠 날 수거한 건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걸 해소하고 그 해역에 대한 검사까지 이루어서 안전을 확보한다는 걸 96년도에 들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저는 표준화에 가장 표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농산물 시험을 배우지 않습니다. 이제 뭐 조기 좀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농산물에서 한우나 순수 국산 조기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이력은 어떤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산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식품 이력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회수 조치해서 더 이상 부인이 먹지 않게 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고모님 말씀드렸고 통화식품 안전망이라 해서 정부가 본 행망, 지자체 모든 공무원들이 한 200여 명이 들어와서 서로 교환하고 자료를 통계 처리할 수 있게 하게 되어 있고 일반 국민이 보는 부분이 식품 안전나라가 있고 산업체가 보고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곳에서 생산 실적 같은 것도 1년에 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 수치도 매년 하고 있고 책자가 나오고 뭐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런데 뭐 실기 언어권 22개국이었는데 29개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매일 조사 이런 것도 실은 이런 것들 뭐 대만산, 말레산 무술이라든가 대개 사춘제 개념도 실은 제일 먼저 인지한 게 저희 정보원이었고요. 그걸 인지해서 트랜스퍼해서 행정 쪽에서 조치하는 과정들이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좀 늦게 보고되거나 좀 늦어지거나 그 당시 말씀을 드리면 이거 났을 때 그 물질이 그 사춘제 결합하는 그 물질이 우리나라는 쓸 수 없게 되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다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불법으로 너무 많이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고 났다는 거고 인지를 제일 빨리 했다는 말씀드리고 수집고서 1년에 한 2만 5천 건 정도를 하고 있으면 이걸 아까 매일 산업체 매일 수거한 4시까지 수거해서 정리해가지고 시약처에 보내면서 다음날 아침에 산업체 소비자에게 원하는 뉴스레터로 보내줘서 나는 산업체에서는 해외 정보에 대해서 기준이랑 빨리 움직이는 걸 인지하고 산업체가 뭘 할 수 있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런 글로벌이라든가 시학회 홈페이지 통해 적극적으로 국가를 아는 조사 분석을 한다든가 시험 부적합한 사례 분석을 통해서 기준 비용을 어떻게 한다든가 통계 분석을 해가지고 각 보고서가 저희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나 식품안전날에 수록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게 필요하시다고 하면 정보원에 들어오시면 이런 자료를 다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일상국어 같은 거 그 과거에는 그냥 내는 지자체별로 불량식품에 대한 거 했던 것을 이거를 통합을 해서 모든 일상국어에 저희 원에는 일상국어 연락이 와서 이걸 가지고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훨씬 더 데이터라든가 관리라든가 얘기가 잘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치기에는 있지만 최근에 이렇게 임용 분류에서 중기가 발견됐다 그러면 본센터 접수하면 바로 시약처 긴급 보고 조사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 만에 매우 중요한 것들은 바로 시약처 카스도니 영상 바로 시약처에 저희가 받아서 시약처로 토스하면 바로 조사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거를 지자체가 받아서 갈 때는 부자체가 이거 맞을까 이걸 어떻게 할지 우리가 하나 이런 그렇지 않고 딱 받아서 중요한 거는 시약처가 직접 하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약간 미미한 거는 시약처가 직접 통보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는 다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모아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되게 좀 표준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는 많이 좀 발전이 있다고 말씀을 제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량식품 건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 많이 오는데 그 중에서 약 한 1년에 지워졌네요. 1년에 요 정도가 제가 그 유형의 위반은 되고 이렇게 이런 거가 있어서요. 74,000건 중에 한 2,000건 정도가 1년에 행정 처리를 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벌금을 물거나 어떻게 되거나 하는 이런 것들 좋지 않은 게 이 정도의 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이거 업무 절차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선생님들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신고를 해서 좀 더 좋은 건강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 정책은 이제 3년 전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식품에 관련돼서 식품의 안전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부분, 이제 식품포시법, 위생규 뭐 이런 것, 또 식품 규제, 요즘 이제 어디나 다 규제형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이제 식품규제센터에서도 비용이 얼마나 들어서 이 기준을 만들었을 때 사회적으로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걸 기준화되면 되면 사실 이 정도 어드밴티지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비교 분석하는 파트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또 한주일 학술대회도 하면서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나온 뭐 규제형 분석이라든가 뭐 이런 거죠. 일상을 의무적으로 하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일을 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아마 네, 다른 모든 부처도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뭐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력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이력을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기술 지금 식품에 대한 건강 기능은 컴퓨터에 시스템적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뭐 그런 현장 지원을 한다든가 콜센터 운영한다거나 교육 등을 통해서 사업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통합망 같은 경우 식품 안전자는 대국민이 보는 사이트고요. 행동 통합 시스템과 식품 정보 활용 시스템 이거에 대한 운영과 홍보 뭐 이런 부분들을 이 정보우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식품안전 DB가 다 통합이 돼가지고요. 그 훨씬 더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고 각 부처 여기 나오는 정보를 또 부처에서 다 이용해서 어떤 기준을 정책을 만들거나 이럴 때 많이 활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 이제 말한 것처럼 뭐 통합망의 환경 시스템 같은 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 수호검사 검사 시스템을 지금 보면 어느 공장 어느 업체 이름을 탁 치면 그의 이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걸린 게 있었다 없었다 무슨 판매를 하고 있고 생산량이 얼마나 된다. 근데 이 사람이 이름 바꿔도 그거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반대로 과거에 그 사장의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것까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이 생각하니까 꽤 체계적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정보 활용에서 각 부처에서 분산됐던 식품 정보들을 다 통합해서 그런 부처가 정책을 만들고 할 때 제가 시약처뿐만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도 이걸 이용을 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할 때 하고 있고 이런 부서들이 연계 통합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식품안전나라 국민들에게 해서 뭐 오픈 API 해가지고 스마트 엔진을 개발할 때 통합망 있는 정보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고 실은 저희가 최근에 오픈 API 그 공모전을 해가지고 한 30여 개가 올라와서 지금은 심사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런 통합망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공개해서 그것이 산업에 활용될 수 있게 하거나 또 밀착형 정보를 주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약처 정보에 대한 설명은 잘 모르실 것 같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좀 그래도 열일하지 않습니까? 그것밖에 안 돼요. 제가 소비자보호원이 그 기재부 산하에 처음 이 PB로 출발했었죠. 그다음 이제 공정위로 왔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약처에 오니까 시약처는 최근에 부처가 된 지 얼마 부처죠. 된 지 얼마 보니까 시약처의 산하지회에서 돈이 너무 없더라고요. 다른 여기 계신 뭐 산자부나 기표원이나 대한민국은 돈이 번다고 하면 엄청난 지원을 많이 기재부가 하는 부처여가지고 예산도 적고 사람도 적지만 나름은 식품 안전에 대한 자긍심, 뭐 책임감 같은 거 가지고 꽤 9년밖에 젊은 직원들이 많은데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PR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필요한 자료 주시면 정보원 들어가셔서 보시라는 분을 드리고 제가 식품 안전 설명을 드릴 때 푸드 세이프티란 무엇일까? 식품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코덱스에 식품이 용도에 따라 준비 또는 섭취했을 때 소비자가 소비를 해가 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푸드 세이프티라고 하고요. 또 식품 위생이라는 거는 그런 식품 푸드체인 전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의 여건의 일체 위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해가 되지 않은 것을 보장하니까 안전에는 안전 기준이 많이 있겠죠. 위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전체 과정의 이런 것들을 보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식품 위생이 더 중요한 거고요.
예.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좀 안 좋아하는 두 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정보입니다.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수집하는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식하는 그 자료, 정보이고요. 과학은 그거를 증명하는 지식인 거겠죠. 근데 왜 정보가 중요하냐면 아까 해외 정보도 정보에 출발을 했는데요. 과학적인 한계를 아마 저도 전공이 과학 이과고 무슨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알고 있지 않았던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뭐 식품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런 기준도 뒤에 나오죠. 그게 다 안전하면 안전할까? 그 기준을 넘어가지 않았으면 안전할까? 라는 퀘스천이 많이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절대적이냐?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심지어는 이제 요즘에 그 정보나 과학에 검사하는 거 말고 어떤 세계적인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면 그거를 논문들만 수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분석해서 어떤 안전성, 영향성들을 평가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과학은 단순히 실험으로 데이터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포괄적인 더 세계적인 정보의 엄청난 논문들을 보고 거기에 갖고 분석을 통해서 어떤 영향이라든가 미래 예측을 한다고 하는 일까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집은 뭐 다 정보원이 현재는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원이 수미에서는 수집을 하고 있고 과학적 근거나 바탕으로 체계적인 분석과 원인 기반으로 사람의 영향이 주는지 아닌지 가능성들을 도출하고 이걸 통해서 조치를 하게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제가 안 만들어 이게 붙진 않습니다. 신독은 잘 아시겠지만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건 통계적인 건데 그 미국의 질병관리소 CDC라고 하는 곳에서는 한 1년에 한 4분의 1 정도의 정도의 사람은 식품을 통해서 뭐 중대하든 경미하든 간에 푸드포이즈닝에 대한 한번 노출된 경험이 다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집단 하면만 7천 명 뭐 이 정도가 신고를 하는데 이거보다 실은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뭔지 잘못 먹고 속이 안 좋았던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신동사고는 뭐 미국에서도 이 샷돈하고 130건이 집계되는데 이 시리얼을 가지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살모넬라 균을 가지고 130건이 파악이 되는 미국이 큰 나라고 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취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데이터 수집하거나 하는 데 뭐 잘하시는 풀먼 초코케이크 같은 경우는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살모넬라 균에 노출됐죠. 살모넬라 균은 되게 시리어스하다고 해야 되죠. 어떤 균은 한 불암다 많이 있어야 병이 나는 얘는 한 10개 미만의 셀만 있어도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이고 잘 알다시피 농산물 단계, 계란 단계에서 오염이 있다는 거죠. 이거 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는 기준이 아니라 파이널 프로덕트에서 무슨 기준 만드는 그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게 노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살충제 계란도 마찬가지고 이 케이크도 마찬가지죠. 그 케이크에 뭐 난백을 어떻게 했는지까지 그리고 파이널에서 케이크에서 그 많은 대한민국에 판매하는 케이크들을 다 검사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비용도 안 들고 검사라는 건 늘 랜덤하게 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거여가지고 저는 여기서 시사하는 게 여러분 생각하는 표준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을 규범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저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파이널에 대해서만 기준 지켜라고 하면은 뭐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자가 품질을 검사하기도 하지만 국가가 매번 다 검사할 이 어마어마한 식품을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중요한 이 기준으로 바뀌는 생각을 이거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비브럴 표현들이 미국에서도 로메인 상투를 통해 5명이 사망까지 하는 일이 있어서 굉장히 과학이 발전되고 새로운 걸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특히 요즘 소비자들이 옛날처럼 저차 각용 그러니까 신선한 식품들을 뭐 주로 옛날에는 우리가 식물성 섬유는 콩나물이나 시금치 나물 부채도 여러분 요즘은 그냥 상추나 양상추를 샐러드 드레싱해서 그냥 먹는 일이 많기 때문에 맞죠. 요즘 나물보다
주인께서 아마 다 샐러드 많이 왜 그도 건강하기 때문에 왜 비타민 C도 파괴되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기름이 주어져 있다면 제거하기가 쉽지 않아서 미국도 로메인 상수 사건이 났다고 하고 여러분이 오이로치 H7이라는 그 때문에 미국은 엄청나게 일본에 많이 죽었는데 그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모싹 같은 식물에서 나왔어요. 요즘 오히려 고기는 뭐 익혀 먹기도 하고 또 도축 과정 중에 뭘 하긴 하지만 농산물에서의 미생물이라는 이 오염이 돼서 식중독소가 나는 게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거보다 더 못하진 않지만 우리가 저차 가공, 워싱만 하거나 해서 먹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균을 죽이거나 제거하는 쪽이 좀 많이 줄어서 노출이 되고 있어서 식품의 기준이라는 것은 그 당시 식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와 연관이 돼서 기준을 강화하거나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또한 이런 것도 네. 그래서 과거의 미생물학자들은요 뭐 아무렇게나 뭐 지저분한 용수 쓰고 지저분한 땅에서 새초를 만들어도 머싱하고 익히면 되니까 문제 없다라는 게 한 10년 전까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농산물을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가공을 하는 과정들이 제어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용수의 기준, 토양의 기준을 해서 거기서 사는 작물이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게 지론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제가 보더라도 과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시도 유해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학적 요인에 뭐 중금속도 있고 다이옥신도 있고 알러지 유발 물질, 물리적 요인은 뭐 이런 것들, 곤충 이런 설치력 분변이라든가 생물학적 요인에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있고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라든가 원충류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다. 식중독균에 의해서부터 식품의 안전사고가 제일 중요한 문제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옛날 일본에서 무슨 이따의 병이라든가 그 폐강초에서 카드님이 와가지고 그걸 먹고 급속 중독성이 걸리는 아주 특이한 거 빼고는 약간 쌓이는 부분이 있는 거지만 이 생물학적인 요인들은 아까 말한 살모넬라 집단 발병하고 로메인에 있는 오일기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면서 굉장히 이 생물학적 요인에 대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지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박테리아 이런 종류가 있어요. 알다시피 자 식품은 우리가 매일 먹고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고 생명 유지뿐만이 아니라 건강까지 합니다. 옛날에는 식품이 그러면 그냥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열량이나 필요한 기본 영양소를 섭취하는 정도였다면 지금 여러분 식품은 공기를 왜 드십니까? 건강하려고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의 식품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식품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여러분 사모님이 콩나물, 시금치, 나물 묻히지 않고 가서 양상치 누가 좋다고 하면은 무슨 인도콩이었나? 하여튼 우리나라가 뭐 어디에 있는 인도콩이 좋대 몸에 그러면 확 사고 석류 확 사고 백수가 좋대 그러면 확 사고 쏙팔면서 확 사고 그게 뭐냐면 병원이 아니라 내가 식품을 통해서 내 건강을 좀 더 업시키겠다는 게 강하기 때문에 현재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예민하죠. 예를 들면 라돈 침대가 보다도 살충제 계란 사건 났을 때 대한민국의 계란을 아무도 안 먹으려 했으니까요. 인정하세요. 그래서 식품에 대한 관리가 되게 힘든데 우리나라가 식품을 그렇게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한번 이제 주요 설정에 대한 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위반된 게 예를 들면 톳다시마환에서 중금속이 많이 나왔다. 38배 검출된다. 여러분이 회초를 많이 드시면 토실 거예요. 아마 식품 안전나라 가면 정보가 있는데 그 톳에 좀 비소가 높은 게 있어서 삶은 거 드시는 게 좋습니다. 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연 중에 있는 걸 어쩔 수 없는데 회초로 이런 정보가 있고요. 또 잔류 농약이 초과된 수입품 때문에 이런 거 많이 문제가 됐고 중금속 참치라든가 다이옥신 같은 거 실험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이옥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서 그래서 이제 외국은 어떤가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곳에서
한 명이 죽고 되고 뭐 150만 원 벌금을 묻고 이런 데는 올킬이 나와서 리콜 조치하고 파산하고 미국은 직무도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일들이 왕왕 나고 있다 보면 일본도 마찬가지로 천사명의 무슨일이 나고 형사이권까지 되는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참고로 그러면 이렇게 소문 하나만 가지고 미국에서 조사해보니까 6년도의 논문인데 약 37빌리언의 정도의 손실이 있었고 이런 균들에 의해서 나라마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비용이 지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만약에 거기까지 안 가지만 우리가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식중독 푸드 포이징으로 인해서 발병이 나서 그걸로 얼마나 경제적으로 손실이 났나까지 논문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몇 년 전에 식중독 사고로 했던 분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꽤 많은 우리나라 GNP로 치면은 꽤 많은 돈이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돈을 많이 지불하고 있다는 게 그 당시 보고가 돼서 그때 잠시 이제 식중독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그 보고서가 기재부에 먹혀서 좀 시약처 푸드 세프티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외국도 이런 게 있고 이런 조사들을 좀 많이 해서 그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주로 생산을 하는 쪽에서 종사하시는 거로 알고 계시지만 제가 뭐 식품 안전하는 것도 약간 속상한 거는 뭘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돈을 쓰지 않는 일을 벌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기재부에 저도 이제 당연히 일을 하게 되니까 그런 걸 이제 내년에는 한번 우리가 그 기재부로 설명할 때 이게 안 되면 이 정도 돈이 들어가니까 이걸 할 수 있는 돈을 주세요라든가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방향의 전환이 있습니다. 저 추정력이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일본은 지금 어떤 국가의 그 국민 소비나 인구로 봤을 때 굉장히 적거든요. 이거는 그 발병했던 환자 수라 제가 이 논문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발병한 환자 수라든가 치료라든가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미국이나 유럽 쪽이 훨씬 더 이런 제도가 오래도록 분석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굳이 일본만이 많이 나온 건 아니고 우리나라는 아예 없고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본이 먹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나 미국보다 더 까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반대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 비교를 해보면 지금 영국보다 일본이 거의 한 2배 정도 국민소득 가까이 되거든요. 인구도 2배 이상 되고요. 근데 지금 비교를 해보면 지금 수십분의 1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했는데요. 글쎄 아니 근데 그거는 한번 분석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게 제가 아는 기본적인 생각으로는요. 우리나라는 이거에 대한 아까 일본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5.15 H7으로 사고로 사람이 죽진 않았거든요. 한데 거기는 한 1,000여 명이 발병했었죠. 엄청나게 한 10년 전 이 사건 때문에 미국의 CDC가 일본까지 가서 그걸 해결해 준 적도 있고요. 그다음 아까 이따가 칸 놔두면 폐강촌에서 그거를 관리하지 않아서 거기 농수에 그 농작물에 그 폐강촌에 물이 들어와서 그걸로 사고가 나서 집단 어마어마한 발병이 나는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따위는 워낙 옛날 얘기고. 네. 그래서 일본이 식품 안전에 대해서 우수한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방사능 부분에 봐서도 그렇죠. 예. 그리고 일본은 공개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일본의 가장 한 거는 일본에서 식품에 어떤 문제가 나거나 하게 되면 오픈 마인드로 그거를 많이 공유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식품은 기본 유럽 같은 경우는 수입국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엄격히 관리하고 예를 들면 어느 정도냐면 과자가 되게 지방이 많은 과자 지방이 많은 가정에 나면 심혈관을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포화지방을 3g 이하로 낮추자. 여러분 하루 과자 몇 개 먹으시면 15g이 넘어가는데 WHO는 15g 이상의 동물성과 삼겹살의 기름 같은 거 먹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유럽이 훨씬 더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전된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도 많이 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여기 나온 논문들을 중심으로 제가 이건 논문들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는 거여서 그것까지 어떤 방법을 했는가 제가 또 한 번 논문을 써야 되는 거니까 제가 이걸 드린 이유는 이렇게 경제 손실이 많다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갖고 온 거고 식품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하기 위해서 저를 줬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진짜 이 자체가 연구해볼 만하네요.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아베가 조사했네요. 아베. 2002년도에 아재 개그네. 2002년도고 또 이게 또 연도가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그걸 저도 한번 의심히 보긴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데이터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까지 유력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위반 사례에서 뭐 이렇게 아프라토신 같은 부분에도 뭐 횟수가 많이 이렇게 여기 쭉 있는 것들이 실은 뭐 살균의 벤조피렌이나 이런 거. 근데 이제 벤조피렌이라든가 이런 성분들은 과거 1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막 쓰는 거면은 여러분이 기름의 산가 그럼 들어볼지 모르겠어요. 화학 보셨으면 기름의 안전은 산가 가사물가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최근 과학이 발전되면서 기름을 많이 튀게 되면 벤조피라는 바람성 물질이 나오는 게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고요. 또 감자를 기름에 튀게 되면 아크릴아마이드가 나와서 또 한다고 뜻서 감사합니다. 그게 나와서 실은 과학이 발전되면서 규제가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아까 말한 제가 눈이 맞아 과정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식품의 기준 여러분 표준 기준도 있고 규술 표준은 제가 옛날에 몇 번 회의는 과거에 갔었지만 어떤 성분들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고 기표원에서 이제 항균제 했었을 때도 항균 실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도와드린 적도 있고 기준 맞는 것처럼 식품 기준이 있는데요. 그래서 식품 기준의 스탠다드는 이런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등의 이런 포장에서 GR 바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규격은 식품 첨가물 등의 용기 투정 제품에서 성분의 특성을 정의한 것이죠. 위생상의 위해 방전, 품질 확보는 최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저 수준입니다. 그래서 식품 등의 제조 과정에서 영업자가 준수할 수 있는 행위의 규범을 해놓고 최종 소비자가 섭취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대장균이 없어야 된다. 뚜껑 열기 전까지는 없어야 되는 거.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품 공전이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이 식품 공전이 위생법에 의해서 만드는 시약처장의 식품에 대한 기준을 고시한 거고 여기에 제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무엇이고 어떻게 제조해야 되고 검사는 어떤 방법을 하고 파이널 식품 중에는 적합해야 되는 기준을 정해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식품 하는 사람은 바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품 법률 근거는 1962년도에 처음에 주류 간장에 대한 기준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파이널 최근에 2016년도 개정돼서 이게 마지막 버전일 것 같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해서 식품안전처장이 식품공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디테일하게 만드는 방법, 사용할 수 있는 원료, 파이널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품공조를 보실 적이 있는지 표현 공조의 구성은 유당이라고 하면 유당이 어떻게 해서 분말한 것을 말한다. 제조 가공은 이렇게 해서 해야 한다. 식품 유형은 뭐다. 규격은 파이널에 이런 성분 규격. 수분이 5.0 이상이고 얼마 이상인 거에 되고 위의 요소 세균은 이렇게 이동. 예를 들면 5개를 샘플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2개는 최소한 10,000이거나 5만 이상 넘는데 2개 이상 넘으면 안 된다든가 이렇게 대장균 이게 위의 요소에 대한 기준을 해놓은 겁니다. 성분 규격과 위의 요소에 대한 기준을 두 가지 같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유 같은 것들이 이 정도 카드뮴 이렇게 해서 이런 기준들을 정해집니다. 그럼 이런 기준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같은 콩서류, 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거 이렇게 되어 있고 땅콩 견과류 왜 더 낫지?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기준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자, 위의 요소라고 하는 건 아까 설명드린 건 생물학적인 위의 요소가 있죠. 또 위반하는 미생물. 미생물이라고 하면 세균이 아니라 세균뿐만 아니라 곰팡이, 노로바이러스, 이질 아메바 같은 원충류도 들어갑니다. 이질 아메바는 어떻게 주로 많이 보고되냐면 군인들이 이렇게 제가 군대 나갔다 와서 군인들이 이렇게 훈련하고 산 다니고 이렇게 되면
목마르니까 그냥 산에 있는 물 같은 거 그냥 먹어가지고 집단으로 이질 안 해봐 설사증이 그런 산에 있는 물에는 그런 원충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도 많이 공격 보고되고 있고 이따가 옛날에는 뭐 피케와 세균, 노로바이러스도 실은 최근에 과학이 발전이 되면서 바이러스라는 게 세균과 달라서 세균은 사람처럼 밥을 주면 성장해서 검사할 수 있는데 바이러스는 자기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구를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유전자라고 하는 DNA나 RNA만 가지고 있는 생명체인데 그 생명체가 살아있는 생명체에 침입이 돼서 그 생명체의 어떤 기구들을 가지고 자기 수를 증식하는 거라서 그거를 옛날에 검사하려고 하면 살아있는 세포에 그거를 주입을 해서 키워서 검사하는 걸 했으니까 솔직히 식품 중에 바이러스까지 검사하기 너무 어려웠죠. 의학에서는 가능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PCI라고 하는 유전자 증폭 장치를 통해서 아주 쉽게 뭐 몇 시간 만이라도 검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과학이 발전되면서 어떻게 보면 노로바이러스가 요즘 왕왕 많이 들으실 텐데 얼마 전에 평창 올림픽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실은 노로바이러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그렇게 싫어해서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식중독균은 식품만 통해서 되는데 노로는 사람과 사람으로 전달이 돼서 한 번 발명이 되면 원인 찾는 게 힘들어서 아마 그때 시약처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실은 그게 원은 시약처가 아니고 다른 곳을 발명을 한 거여서 제가 아까 잠깐 세미나로 그 얘기를 하고 왔었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사람과 환경과 식품이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환경에서 생물질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에 사건 났던 거는 식품이 아니라 거기 안전요원인 사람들이 머무는 숙소가 너무 열악하고 그 친구들이 거기서 인ፌ성이 됐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와서 안전요원 섹스가드 하다가 사람도 만나고 악수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러는 중에 노로가 많이 확산이 돼서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식중독이라고 하니까 시약처 모든 사람들이 식품에 대해서 올인해서 식품 검사를 사전에 하고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건은 사람이 머물고 있는 숙소에서 지하수에 오염되어 있는 것이 같고 그 지하수는 환경부고 사람은 보건복지부고 유기적인 연관이 되는 중에 결론은 식품을 먹은 사람이 탈락이 되는 게 됐죠. 그래서 지금 생물학적으로는 굉장히 이런 유해 문제의 중요한 말씀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똑같이 어느 한쪽만 해결해서는 다 전체가 해결되지 않는다. 미생물이 더 독한 것들도 많이 나온다. 여러분 메르스도 우리가 알았을 때는 제일 무서운 게 암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메르스로 일주일 만에 사람이 죽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균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럼 과거에는 그게 없었을까? 그건 아니고요. 과거에는 있었는데 진단이 안 돼서 그냥 원인 불명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왜 이렇게 무슨 암이 많아 얘기하지만 과거에는 없었을 거야 아닙니다. 암은 노화의 일종입니다. 노화의 일종이라고 보는 게 정설이고 의학계요. 일부 얼마 전에 어느 마을에서 굉장히 암이 많이 발생되는데 받아봤더니 그 밑에 위해한 공업 폐기물들을 놔뒀다라는 뉴스 최근 우리나라 일이죠. 보셨나요? 그렇게 케미칼로 바람을 일으키는 물질이 생기는 거 아니고는 대부분은 아주 유전적인 것과 결합된 노인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그 진단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그런 병은 많지만 우리 생명의 평균 수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과학적인 이런 부분이 중요한 예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생기는 잔류물질. 이게 뭐냐. 의도라는 거는, 농작물을 하기 위해서 농약도 써야 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보존료도 넣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의도적인 화학물질이고, 비의도적인 거는 이제 토양이 오염이 되고, 그래서 아프라토신도 생기게 되고, 아까 말한 해양이 오염되고, 비소가 식품 중에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의도적인 것들이라고 하시면 되면, 의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련된 비의도적인 부분들의 오염되가 골치가 아픈 거죠. 왜냐하면 환경을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조개 같은 걸 잘 먹었는데 요즘은 조개 많이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실은 저도 그러는데요. 주로 이제 갯벌에 서 있는데 거기 많은 주부석이라든가
옛날에는 뭐 페인트를 바다 페인트를 대한민국에 와서 유럽은 기준이 강화됐으니까 거기서 못하고 그 페인트 칠하는 걸 다 한국에 와서 했다고 해요. 그럼 거기는 유기용기, 유기용매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축적이 되니까 그래서 한동안 이제 조개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이고 또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굉장히 벌레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지. 이거를 다 할 수 없. 다만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환경적인 부분, 미세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무분별하게 플라스틱을 쓰다 보니까 엄청난 게 왔고 이게 다시 생태계를 돌아서 우리한테 오게 됐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인체에 유해할까. 지금은 미세 플라스틱이 생태계를 돌아서 우리 사람이 먹는 음식에 한 몇 개나 있는지 정도는 검사가 거의 완료가 되고 있는 중이고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럼 그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얼마나 영향을 주지라는 쪽으로 많이 포커싱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그래서 그 미세 플라스틱의 기준까지 만드는 나라는 없고요. 저는 미세 플라스틱 기준 만들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걸 인지해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말하면 제가 품 안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자식한테 내가 더 돈을 많이 물려주고 더 학교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보단 내가 좀 불편해도 일회용 플라스틱을 덜 써서 더 깨끗한 지구를 내 후손에게, 내 손자에게 물려주는 게 어떻게 되면 더 중요한 일일 것 같고요. 그거는 국민의 계몽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얼마 전에 보도를 낸 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미세 플라스틱도 비도적으로 되는 관리 의도하는 의도는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첨가물이라든가 농약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요인은 포장재라든가 이런 거로 이제 많이 되는 문제가 있고요. 되게 복잡해 식품 안전 관리 요소라는 거 이렇게 화학, 생물, 물리 또 사용하지 말라는 물질 이렇게 해서 의도적인 거, 비의도적인 걸 통해서 기준을 관리하고 있고 현재 기준이 의도적인 물질 이 정도, 농약은 400, 이 정도의 농약 463 동물 이렇게 많은 것들을 허가되고 있고요. 비의도적 혼유물에 대해서는 뭐 이런 것 노출되지 않거나 검출량을 관리하고 있고 이거는 생산 과정 중에 이런 파이널 프로덕트에서 많이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물리적 요소 보니까 이물에 기생충도 있잖아요. 네. 그 저번에 케찹에서 고덕이 네. 나왔는데 식약처 관계자가 네. 고덕이 먹어서 안 죽는다고 그 답변하는 그 태도가 네. 식약처 직원이 만나 의심이 됐는데 저도 그렇죠. 근데 그분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가 아마 그래서 이번에 옷을 벗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 그분이 뭐 스트레스 때문에 약간 아마 이제 시약처에 있다 보면 저도 실은 그분 똑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건 100% 잘못이 된 건데 이제 그걸 들어가 보면 기생충이 살아있는 기생충이 들어있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제조 공정 중에는 있기 힘듭니다. 그럼 대체로 포장 유통 중에 들어갈 확률이 많고요. 또는 실링하는 부분 중에 제대로 실링이 안 돼서 들어갔습니다. 외부 유입 요인을 보는 게 많이 있는데 아마 그 소비자가 얘기하는 중에 답변 태도는 잘못된 거 잘못됐습니다. 규정상 네. 우리가 식약처는 살아있는 생물에 대해서는 안 한다. 네. 그렇게 답변해서 규정이 그렇게 돼 있냐고 저 그게 궁금해요. 아닙니다. 잘못 이해한 거죠. 뭐냐면 열심히 일하신다면. 기준이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식품의 기준은 관능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더 포괄조사를 못하신 건데 자 아까 말한 이런 거 포함하여 이미 이치 성상 자 정상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알고 있는 냄새나 맛이 아니냐 면 그건 불합격입니다. 그러면 걔는 살아있는 기생충이 있는 거는 정상적인 피치가 아니라 규격 위반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기생충은 대체로 위통 중에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선 지자체에서 먼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인데 그걸 다 설명을 했는데 그것만 따진 건지 아니 그래서 그 이후에 보도도 네. 식약처 규정상 할 필요도 없는데 조사를 관할 네. 거 없는데 네. 하도 여론에서 뭐라 그러니까 네. 할 수지 뒤늦게 현장 조사를 갔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시각처가요. 예. 공식 보도자료래요. 억지로 여론에 밀려서 의무도 없는 일을 했다. 시약처는 예를 들면 살충제 계란 같은 경우는 실은 그거 농림부 산하는데 시약처가 혼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기자가 썼겠죠. 그런 얘기들을 듣고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뭐 아니 이번에 그 케첩 사건도 그 원래는 기자가- 우리는 나갈 필요가 없는 일인데 지자체가 나간다는 얘기일 거예요. 규정상 이 임무는 지자체가 우선하게 되어 있는 거여서 지금 많은 식품위생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논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 살아있는 기생충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아니 이번에 런처비트도 네. 지자체 상부하니까 지자체 상부인데 시각체가 그거를 그 일종의 그 최종적인 네 그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자체 그러니까 기관은 지자체가 할지라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왜 옷을 벗었대니까요. 아니 그 케첩 사건이 런처비트는 억울하게 청정원을 지금 청정원이 엄청난 손해를 받아서 손해배상 청구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 런처미트 피가 다 일상으로 들어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넘겨줬고요. 뭐 그건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100% 동의 못하겠고요. 햄이랑 통조림이라는 것이 열 처리를 합니다. 매우 잘하지만 특히 스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칼날 때문에 손을 많이 빈다고 해서 그 종류에 따라서는 스팸 같은 건 캔은 알루미늄이잖아요. 근데 그 런처미트는 이거 포에 같은 얇은 종입니다. 부지런히 이제 사용을 안 하시니까 런처미트 한번 보시 맡아보면 주말에 가시면 런처미트 뚜껑은 되게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팸처럼 시세이처럼 탄탄한 통조림이 아니라 뚜껑이 얇습니다. 그래서 가장 실행할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거는 생산 쪽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저희가 원래 봤었을 때 그 실행한 부분 중에 색깔이 변색되고 악취가 났어요. 저희 원이 그걸 접수를 해서 그 건을 우선 시약처로 보내고 시약처가 지자체로 보내고 지자체에서 검사해서 다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포괄적으로 보면 당연히 다 시약처죠. 왜? 살충제 계란은 살충제니까 농민부가 혼나야 될 일을 시약처로 혼났거든요. 그럼 그렇게 보면 포괄적으로 나라면 이거의 행정적인 건 지자체가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 케첩에 살아있는 기생충이 있다는 거는 분명히 유통중에 대한 확률이 많지만 요거 시약처가 관심을 가지고 일단 지자체 우선 해서 관리한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게 맞겠죠. 저도 미쳤나 했습니다. 죄송한 얘기. 이 사람 미쳤나? 그러니까 사람이 가끔 헷갈릴 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평상시 해왔던 거 빼고는 그 정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많았거나 또 그 소비자가 또 여러분 안 봐주면 소비자들이 또 전화해서 굉장히 피곤하게 할 때도 기자가 있는데 재수없게 물었겠죠. 여러분들도 저도 얘기할 때 단어 사용을 잘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는 100% 잘못다고 동의하고요. 국민이 그 뉴스를 들었을 때는 끔찍하죠. 그게 국감 전이어가지고요. 국감장에 또 다들 그거나까 조마조마 했는데 어쨌든 그건 한 개인의 일탈로 이루어진 일이고 시야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살아있는 거 여러분 하란국 나방이라는 거 쌀벌레인데요.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애가 분유를 먹였는데 거기에 살아있는 벌레가 들어가 있다든가 벌레가 죽어 있는데 팔다리 날개 다 있는 게 나왔다. 그러면 저희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화랑국 나방은요 플라스틱 뚫어요. 그러니까 유통 중에 비닐 새우깡 봉지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알을 까고 살아요. 근데 제조 공정을 보시면 벌레가 있을 수 있는데 온전한 성체를 못 있어요. 날개가 부러져 있거나 뭐가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 거지. 말짱이 똑같이 생기는 게 들어있지 않는 건 들어가는 거죠. 유통 중에. 그래서 제가 소비자를 했을 때 마트 탈생할 때 쌀과 공산품을 좀 분리해라. 그래서 유통 중에 벌레 나오는 것이 대부분은 유통 중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소비자들 이제 만약에 이분들 그런 거에 많은 스트레스 있어가지고 연초 비트는 그러면 식약처가 잘못된 게 없다는 얘기. 그거는 제가 과학자로서 원인을 대는 거 저는 아직 모르죠. 근데 제가 저희 원이 받았고 사진을 보면 실행한 부분에 변색돼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좋은데 그 지자체에서 그거를 검사할 때 네. 검사 과정에 오염을 시켰다라는 의혹이 지금 거의 사실처럼 알려져 있는데. 아니, 사실은 기사에서 썼긴 했대요. 그래서 예. 두 가지 댓글에 준 대상이 이 정도의 밉보였냐, 또 하나는 대상이 언론한테 뭐 광고를 줬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현재 실험실에서 우리가 현재 실험실의 기준이 대한민국의 표준화도 되고 있고 하는 기준이 제가 생각할 때는
위양성하고 위음성이 있습니다. 그 위양성이라고 하는 건 원래 균이 없었는데 집어넣을 리는 없고요. 잘못 오염이 돼서 생길 경우, 위음성은 그 안에 균이 있었는데 실험상에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위음성은 많이 일어나는데 위양성은 지금 별로 일어나지 검사에서 않거든요. 오염될 가능성이 별로 저는 저 그 실험실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쉽진 않다. 독일 맥주, 수입 맥주에 대해서 네. 방사능인가 어찌 됐다고 네, 했다가 일주일 만에 취소하고서 네, 그쪽 독일 맥주 수입업체 쪽에서 네. 좀 시정 그거를 좀 공고해달라 그랬더니 네. 거절했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그건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아니 그렇게 여러 건이 식약처가 네. 공토리를 해서 일주일 뒤에 변경하는 거는 방사능은 실은 검사하는 부분이 되게 까탈스럽고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수치를 개런티하고 여러분 혹시 GC나 NC 같은 부분들 하는 분석보다 방사능 검사하는 그 양이 실은 굉장히 불안한 거냐면 그 물질에는 방사능 실험은 굉장히 많은 양을 넣고 여러 시간 반응해서 걔가 나오는 것들을 잡아서 검사하기 때문에 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균이라는 거는 검사에서 균이 나오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즘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다를 것 같고요. 시약처가 1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실험들을 시약처나 기재처가 하고 있는데 그중에 에러가 나는 보도는 1년에 10건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그건 더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저 여기서 제가 그 실험실이 잘했다 못했다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본 사람이 아니니까 알 수는 없고 아니, 제가 아는 지식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식약처가 제품 회수 명령을 내렸다가 일주일, 네. 2주일 뒤에 취소한 사례가 몇 건이 있어요. 네, 네. 최근 10년 내에 근데 병원도 요즘 사람 생명을 다루는 경우 왜냐하면 여기 기표이보다 실험하실 때 에러 나는 경우가 있는데 시약처가 어마어마한 수만 톤의 실험들을 실험하고 검역하고 하고 하는 과정 중에 그거는 일부고 몇 건이 안 된다. 전체에 봤을 때 뉴스가 접할 때는 또 그랬냐 하지만 검역에 인천항, 부산항 여기저기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수술 정밀 검사들은 실험도 다 못하기 때문에 정밀 검사하거나 서류 검사 걸리면 하거나 뭐 컴퓨터 돌려서 하거나 뭐 검사하는 어마어마한 수만 건 중에 그런 에러가 나는 게 한두 개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거를 뭐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공장에서 프로그램을 짜시더라도 에러가 나서 저희 남편이 프로그램 쪽에 집에 왜 하냐면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 뭔가 에러를 못 틀어서 막 머리가 죽겠다고 돌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일하다 보면 IT든 뭐든 좀 에러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두둔하는 게 다만 국민이 신뢰하고 그런 게 발표되면 신뢰가 떨어지니까 그 기관에서는 어느 기관이나 정부기관은 발표하거나 할 때 신중을 여봐도 확인할 필요한데 어느 담당자 한 분이 그날 또 머리가 징해서 데이터 대출해가지고 올라가서 뭐 발표하고 근데 대부분 정부에 있는 기관 사람들은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그렇고요 문제 있는 거 발표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다 감당하면서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이 나서 야 런천 미트 대상 나왔다고 아마 그 사람 몇 번 확인했을 것 같아요. 왜? 이거 발표 나가면 시끄러운 거 뻔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 저 풀무원 여러분이 아시죠? GMO 소송했던 1999년도에 국산콩 두부에 GM이 나와가지고 발표해서 2년 동안 법원 다녔던 그 장본인이어서 대한민국에 GMO 제도를 처음 도입한 사람이고요. 이거 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때 풀무원에서 GMO 나왔을 때 저희가 발표는 우리나라 농산물 중에 GMO가 들어있으니 방법 만들고 제도 만들자는 거지만 뒤에 굳어있는 부럭에 풀무원 국산콩두부 GMO 나왔으면 대가 난리가 났는데 저희가 그거 발표할 때 한두 달은 실험 했습니다. 왜? 이건 한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매출 손실이 뭐 인력도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요즘은 다 소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식약처 하면 식약처 국세청도 세금 소송 들어온 거 식약처 들게 반 이상은 회수할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거고 세금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정보로는 100% 위양성일 확률은 적을 것 같다. 런천 미트에 실링묵을 해서 오염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많은데 그 실링이 공장 단계인 건지 유통 중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 실은 제가 일상 그 사진을 봤거든요. 이제 공개를 못 해드렸는데 그래서 그 주위에 변색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까지 보도를 안 나가서 거기서 끝내는 게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자꾸 하면은 더 깨우쳐서 그냥 한 번 하고 말고 그냥 고치겠다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 갖고 소송하고 하면 반은 성공하죠. 야, 정부의 부신상도 그래, 대상 뭐야. 잘못한 거 없는데, 억울해. 근데 국민의 반은 대상 문제 있는 거 맞네. 그래서 시끄러워. 왜 이러지?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렇게 뭐, 막 언론전하고 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예.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다만, 그렇다면 한번 내가 이렇게 관리를 잘했다고 하는 레포트를 가져가서 그 행정가에 가서 그냥 비교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관심 가져주셔서 제가 100% 도움이는지 모르겠어요. 대론 일반적인 제가 원천미트에 대한 얘기를 한 거는 일반 개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조심스러워서요. 예. 뭐 기준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여기는 좀 뭐 그래서 다 각설하고 기준 같은 건 만들 때는 예, 그 오염도 실트를 하게 되고요. 오염도에 대한 실조사를 하게 되고요. 섭취량을 고려해서 평가를 해서 기준을 만든다.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빵은 예를 들어서 납 기준이 1ppm인데 미국은 0.5ppm밖에 안 돼. 대한민국이 빵 관리를 너무 루즈하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아주 잘못 살짝 알고 있는 직원이 그런 데 발표를 잘 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섭취량이 있죠. 대한민국 사람이 빵을 많이 먹나요? 미국 사람이 많이 먹나요? 예, 미국 사람이 많이 먹기 때문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이 낮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먹는 양이 많은 것, 쌀은 더 높겠죠. 더 강하겠죠. 대신 밀이라든가 많이 안 먹는 거는 적고 또 중금속 중에도 유효도가 다르기 때문에 중금속에 따라서 기준치가 다른 거다. 그래서 노출량, 얼마나 부분이 노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섭취를 얼마나 하고 있고 근데 이거 기준을 만들었는데 다 범법자를 만든다. 그러면 그 기준치를 좀 조정을 해서 분량을 좀 줄이는 부분까지 가면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걸 읽어서 아까 이런 노출도로 발생을 해서 위험성 확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준을 평가해서 위험성을 확인하고 위험성을 결정을 하고 노출 평가해서 위에도 결정해가지고 기준을 만들게 되고 위해 평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위해 평가들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사과가 있어. 뭐죠? 카드뮴에 노출했는데 카드뮴 기준 한 달가 1kg당 25 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면 안 되는데 오늘 보니까 과일률 0.8% 추가 노출이 있다. 그래서 뭐 현재 20.9%로 카드뮴이 노출이 됐는데 0.8% 이 정도는 아직 여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국가마다 노출량이 다르고 섭취량에 따른 게 다르기 때문에 기준도 당연히 나라와 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카드 섭취 수준은 안전한 수준이지만 노출 저감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가연료 카드의 분포를 쭉 해봤습니다. 그 시나리오로 S1 여기 하게 되면 기준이 0.01로 하게 되면 노출 감소율을 이 정도 주는데 우리나라 국민 노출 감소율이 몇큼 주는데 부족함이 3.5%가 되고 3월에 기준을 0.05% 기준을 5배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의 노출 감소율은 반으로 주는데 국민이 카드뮴에 노출될 확률은 반으로 주는데 부적합률은 이 정도로 0.04%밖에 되지 않다. 그러므로 기준의 시나리오 S1보다 S3로 가는 것이 국민의 노출량도 그다음 문제가 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범법자를 많이 만들지 않게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준을 만들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냥 기준을 막 만들고 위해가 있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노출, 국민이 얼마나 노출되냐 얼마나 위해가 있냐 그다음에 부적합률까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기준을 만들고 있고 또 이 만들어진 거를 또 WTO에 보내서 과학적 근거 내밀어서 우리가 이게 무역 장벽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도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을 이렇게 강화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이 만들어지게 되면 예고안을 만들게 되면 환경 정책에 따라 위반 예고를 하고요. WTO에 의견서를 보내면 자 우리나라 이런 규제에 대한 노출 평가를 통해서 위해도가 이 정도 나와서 우리나라는 사과에 대해서 또는 바나나에 대해서 비료 농도를 이렇게 했어. 이거는 이런 유해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하고 그 기준으로서 제출위원회 광동 타닥선이 기준규격 검토를 한 보통 2달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게 오게 되면 그거 오케이가 되면 이 오케이는 건 뭐죠? WTO 이게 불필요하게 니네들이 반환한 수입을 자체 사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출도 얼마 안 되는데 수입의 사과를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기준을 너무 강화해서 안 보이는 무역 장벽을 만든 거 아니냐라는 걸 평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요즘은 비관세 장가, 관세가 아닌 보이지 않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왕래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기준 만들어서 예법에 고시하게 됩니다. 국제조화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보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WTO가 출범을 했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자유무역을 촉진시켜서 하자는 취지가 되는데 WTO 체제에서 비관세 장벽만 가지고 이 자유무역에 대한 게 해결이 안 되는 한계에 부닥쳤죠. 관세 유예 수단을 통해서 아까 말한 자체 위생이나 이런 기준 조치들을 강화해서 무역 기술 장벽을 만들어 버려서 이 자유무역을 자유무역을 저항하는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외로 인정받던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에 대해서 규정을 농수산물의 수입 수단으로 이용하여 자유무역 성과가 미약하다는 게 돼서 다자간의 무역 체계 강화, 다자간의 어떤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했어요. 처음에는 세금만 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한 이 식품 기준들을 가지고도 한다는 그렇게 돼서 인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비관세 장벽이 위생이나 식품위생 이런 게 나서 우리는 위생 및 고용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WTO SPC 협정에서는 식물, 동물 및 축산물 또는 식물 및 식물 제품, 수산 동식물을 수입할 때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생 및 고용 조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더 관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비관세 장벽이 유술 기술 장벽, 무역 상대국이 서로 상이한 표준 기술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런 친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런 기준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우리나라 기준이 만들어지면 WTO에 가서 우리나라 기준이 제대로 영향평가가 근거하에 된 건지 이게 무역 장벽을 이용하려고 한 건지를 어떤 평가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읽어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용어가. 네. 그래서 SP 협정에 이렇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조화, 그래서 국제 기준에 기초한 SP 조치가 너무 아무리 그래도 국제 기준에 너무 높게 만들거나 해서 또 무역 장벽에서 과학적인 정당성, 위해성 평가가 기초가 있는 하에 나라가 이런 기준을 만들었는지를 보는 게 있고요. 그래서 위해성 평가에 보호의 적정수준의 결정을 한다든가 또 병충해 발생지에 지역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한 그런 위생 기준들조차도 아까 국내 위해 평가 노출뿐만이 아니라 그게 무역 장벽으로 이용이 되는지까지도 세계적으로 좀 보고 있는 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WTO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불필요한 무역 장벽을 금지하고 차별하지 말고 투명성을 보장하라. 회원간에 약간 60일씩 걸려서 검토한다는 거 하고 지지하고 그러니까 거기 통과를 먼저 하지 않으면 국내에 먼저 기준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마 제가 우리나라에 그런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 계시고 국가기술 표준에서 기술비리 정책을 WTO와 카운터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모든 이런 것들을 여기 통과해서 가서 다 돌아와야만 기준을 만들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치즈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치즈는 살균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외국의 치즈는 우리나라 김치 된장처럼 살균 처리하지 않은 우유를 오랜 시간 동안 발효해서 넣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에는 치즈라 하면 살균 처리된 우유를 가지고 만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수출을 못 하겠는 거죠. 호주 이런 데서 많이 만드는데 우리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저온 수정을 살균을 하고 있는데 열처리랑 열처리를 제조해야 되고 이런 장벽이 있어. 이거 굉장히 많이 언론이 돼서
저희가 따로 실험을 해서 기준을 완화해서 뭐 저온 살균하고 살균 처리하는 우유를 했을 때는 최소한 얼마간의 발효 기간을 지난 것을 수입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제 그런 기준을 바꿔준 적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우리나라의 그 산업에만 생각해서 이런 것들이 기준이 너무 세서 아무 문제가 없는 치즈가 너의 그 기준 어떤 가공 기준에 대한 상이한테 못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하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거 국제 기준 코덱스 있고 OR 있고 IPC 이런 것들이 국제 기준이 있습니다. 뭐 코덱스 잘 아시는 거고요. 국제 식품 규격이라고 해서 그 코덱스의 그 기준에 준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코덱스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 코덱스에도 이렇게 그 규격이 이렇게 있고요. 코덱스 스탠다드 있고 실행 규범 있고 가이드라인 있고 우리나라 보면은 그 기간 금지 이런 걸 우리나라가 오랜 세월 작업을 해서 이게 한 1년씩 뭐 한두 달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국제적인 기준을 만들려면 대한민국 뭐 김치라고 이걸 만들려면 뭐 스탠다드는 한 2, 3년씩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스탠다드나 또는 다른 뭐 이런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코덱스 기준을 만들 때 이런 제안하고 총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꽤 오랜 세월이 돼야만 파이널의 스탠다드로 간다. 우리나라가 간장 이런 거 만든 거 되게 고생을 많이 한 거겠죠. 네, 국제 표준화를 IS는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저보다요. 네, 보면 우리나라의 IS에 22,000의 식품안전 경영 시스템이라든가 또 여기에 뭐 실험실을 직접 들여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휘싹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요즘 이제 그 생산 단계는 현재 농산물이니까 아까 파이널 프로덕트에서 실험만 하고 기준만 만들어주는 걸 가지고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정까지 다 이제 달라고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기준뿐만이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쳤는지 1차 농산물 콩 심어서 콩 나와서 수확해서 유통해서 오는 이 과정에 대한 안정성의 입증을 보여라. 하나의 표준화겠죠. 우리나라 실은 그게 좀 떨어져 있습니다. 농산물 법이 있지만 그거는 안전에 근거하기보다 품질에 되는 거죠. 안전은 맞다고 보고. 근데 저희 볼 때는 아직 우리나라는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그냥 뭐 농업을 써도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식품시약처나 농림부나 헬스부나 또는 이런 부서에서 서로 코업이 돼서 너무 힘들어하는 농민이지만 그들에게 더 미래적인 걸 보여줘서 과정에 대한 부분들의 안전을 오늘 매뉴얼하고 그거를 통해서 담보된 제품을 하지 않으면 어쩌면 10년 뒤에 대한민국은 그런 과정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너희가 뭐 양식장에 하는데 아직도 생사로 막 뿌리고 있고 죽은 물고기 모아서 뿌리고 있고 안지에 검은데 사료 쓰지도 않고 있고 뭐 이렇게 되고 하면 나중에 수출이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 기준 스탠다드에서 한 발 더 나가 지금 새로운 무역 장벽일 수도 있고요. 좀 더 안전한 식품들을 자국의 국민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탠다드는 몇 가지 기준만을 가지고 통과하냐 아니냐 실은 그것도 못 맞춰서 지금 불량으로 오는 게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안전성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준의 관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우리가 강화되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여러 가지 부처가 같이 일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향후에는 뭐 이력 관련 같은 것도 이력은 힘들지 몰라도 블록체인 같은 거나 한우라든가 이력 같은 것들은 또는 인증서 이게 안전한 이게 유기농이라고 이런 인증서들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다 묶어지면 굉장히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식품을 하고 선생님들이 주로 공업, 뭐 IT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분이 계셔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면 입증하기 쉬운 한우 또는 아까 말한 해외 유기농 인증이라든가
그런 관리들 내가 어떻게 했다. 자, GMO를 내가 국산콩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 인증서다가 뭐 선박에 분별 유통해서 했다는 증명, 이런 증명들을 페이퍼로 올 게 아니라 블록체인으로 오게 되면 그냥 한 번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표준화되고 과학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범위는 그쪽이 좋을 것 같고, 그런 연구는 식품을 조금 아시면 식품에서 그걸 연구해서 개발하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개발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근데 물수산물 이런 걸 그렇게 하는데 네. 수산물은 그 관리가 어려운 건지 네. 일본이 그 방사능 오염된 그 네. 수산물을 네. 우리가 수입금지했다고 WTO 제소를 했잖아요. 네. 우리가 그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입증 책임이 네, 우리한테 있다는 것 같아요. 제가 맞나요? 아니 그럼 네. 지금 우리가 뭐 잘못하면 수출길이 막힌다고 하는데 네. 미국이 뭐 까다롭게 그러면 니네가 입증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방사능 오염의 문제는 우리가 보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쪽에 볼 때는 이런 거죠. 내가 방사능을 해양에 유출을 시켰지만 내가 너희한테 주는 물고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너희가 위해 평가도 하지 않고 너희가 기준을 강화해서 우리를 못 폴게 한다니까. 그럼 일리가 있는 우리가 아니 일본 측이 일리가 있는 아니 저는 동의 못하죠. 왜냐? 우리가 보는 건 국민이 자 방사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세슘 정도 검사할 수 있죠. 자 우라늄 더 심한 거 뭐죠? 그거는 검사 못합니다. 누가 무서워서 하겠습니까? 반감기도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세슘 몇 개 검사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그게 없다고 해서 내가 분명히 방사능을 뿌리고 있고 너희 받아서 큰 건데 우리는 이런 거 있어서 우리는 못하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품에서 굉장히 예민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몸에 안 좋다고 하면 많이 줄이고 안 먹고 또 좋은 거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이런 국민 정서도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할 수는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부분은 되는 거죠. 네. 근데 네. 세슘이 검출은 안 된 거죠. 일본에서 들어온 거죠. 세슘이 100% 제가 일본에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 중에 제가 거기까지 확실히 제가 이게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네. 정말 이게 인터넷상에 네. 루머만 돌고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사람도 많은데 일본 입장도 한미도로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네. 그 자기네들이 잡은 거를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검사해서 그 수치를 보여주는데 그 안전치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이제 수출이 가능하다. WTO 최소에서 자기네들도 분명히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이제 미비하니까 항변을 못하고 국민 정서상 뭐 수입 못하겠다라고 하니까는 어찌 보면 네. 일본 입장에서도 억울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일본은 굉장히 후쿠시마인가요? 네, 후쿠시마. 네, 거기에 얼마나 방사능이 있는지 이런저런 부분들의 데이터가 잘 공개하지 않고 아니 있죠. 걔네들은 제가 알기에 네. 피폭 기준치가 정부가 정한 게 있는데 네. 5년인가 그랬는데 피폭 이후에 네. 문제가 되니까 10인가를 올렸어요. 네, 무슨 정부가 네, 피폭하면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네. 노출 기회가 네. 더 많아졌는데 네. 오히려 기준치를 올리는 식으로 문제를 네. 해결해가지고 안전하다. 네. 이런 나라라 예, 정확한 겁니다. 세계적으로 여기 방송을 보시면 일본이 자체 모니터라는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조건을 떠나서 과학적인 근거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토양이 있고 또 문제가 되는 바다가 있고 아까 미국 같은 경우에 거기 바다에 잡은 생선에서 어떤 물질이 나왔어요. 나와서 그러면 그 생선 하나만 그런 건지 전체가 다 그런지 모르는데 그 96년대 그 전체 해역을 금지시켜요. 왜? 예방적 조치로. 그러면 일본에 방사능을 유출하고 있고 아직도 솔직히 왜 일본은 그 방사능을 바다에 버리죠?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근데 그 바다는요 돕니다. 난로 그렇죠. 해도 더하시지 또 않고 한 바퀴 돕니다. 돌죠, 한 바퀴 네, 아마 돌고 돌아서 희석되길 바라고. 그쵸. 근데 너무 많이 버리고 있고요. 또 우라늄에 이런 것이 되게 시리어스한 방사능은 검사조차 할 수 없고요. 물론 이제 밑으로 가라앉긴 합니다. 그리고 방사능에서 문제없다고 하는 원전 연구소에 많이 분 계시는 어떤 과학적인 거에 다 놀라있는 거지. 제가 살면서 어릴 때 OX, 파란불일 때는 그거 빨간불일 때 서라고 하는 문제 OX 말고는
세상 살면서 OX로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절충과 타협과 이거. 아까 기준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방사능 부분은 저는 1번에 아니 근데 그거는 어떤 다른 그 정확한 기준이라든가 실험이 없을 때고 피폭이라 그런 방사선에는 기준이라든 그런 게 있고 그게 얼만큼 그 피폭이 되면 얼만큼 피해가 되는지 그건 다 나와 있는데 그건 다르죠. 피폭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러니까 먹었을 때, 자, 쪼인 거와 먹은 거는 내 안에 들어서 방사능을 방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피폭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 타면 이 정도 나오는데 뭐, 이거 얘기해서 매일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것까지 자세히 모르지만, WTO에서 우리가 정말 황당하게 과학적인 걸 제시하지 못했는데, 그냥 우리만 듣고 지금 어역적에 있는 건 아니, 우리는 우리대로 디펜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명함을 주시면 지금 저 때문에 명함을 주시면 전해주시면 제가 그거는 알아봐서 현재 어디에 있는지 밝혀드리겠습니다. 시간 남는다고 준비한 거예요. 막 추측을 하셔가지고 뭐 아유,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